네, 이번 시간에는 공자와 논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자가 태어난 곳은 중국 노나라죠. 여기 노나라 곡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곡부는 지금 현재 30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국내 20만 명 정도가 공시라고 하는데 대단하죠. 그래서 20만 명 정도 공시니까 대부분이 다 공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네는. 그래서 이 곡부는 그 당시 노나라의 수도였고요. 공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공부해 보면 일단 그 아버지가 그 64세 때 숙량허리라는 아버지와 근데 이제 이 숙량을 한 아버지는 공자가 3살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17살 때 그 안징제라는 무속인이었어요. 안징제라는 그 무속인에서 공자가 태어나죠. 근데 또 이 엄마는 공자가 17살 때 죽어요. 17살 때 엄마가 죽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래서 그 사마천 사기에 보면 공자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합이생이라고 요 바로 다음 장에 또 나와서 또 말씀드릴 건데요. 들판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뭔가 나이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고 하니까 뭔가 부적절하게 뭔가 정상적인 어떤 그런 관계보다는 약간 조금 부적절하게 태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징제라는 그 엄마는 3번째 부인이에요. 3번째 부인. 그래서 이제 아버지 숙량을이 그 첫째 번 그 와이프에서는 거의 딸만 뭐 8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그 와이프에서는 아들을 하나 낳는데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낳아요. 다리 불편한 장애인을 낳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들을 하나 낳으려고 안징제라는 그 와이프를 얻어서 말하자면 늦게 아들을 두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공자는 아무래도 이 논어에서 주로 한 말이 효도를 많이 강조를 하죠. 효도를 많이 강조하게 된 계기가 부모님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결핍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효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고 어떤 그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공자는 특히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보는 눈이 조금 남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이 유학의 거의 창시자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이름을 크게 떨치지 않나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뭐든지 풍부한 것보다는 뭔가 부족하고 없어야
또 다른 고민도 하고 그런 결핍이 있어야 뭔가 발전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는 되짚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자가 성인처럼 어떤 종교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또한 이 공자도 뭐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자가 그러니까 그 춘추 시대 말기죠. 그 노나라 그 대부인 그 소정묘라는 소정묘, 이 소정묘는 앞에 여기는 이제 관직 이름이에요. 소정묘라고 하는데 관직 이름이고 이 묘는 성씨입니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관직 그래서 이 소정묘라는 사람을 그 주사를 합니다. 공자에게 주사를 당하는데 이런 얘기는 책 순자의 순자의 유자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자편에. 그래서 이 기록을 좀 보면은 노나라 이 정공 14년에 공자가 사구가 돼서 그래서 사구가 돼서 7일째 되던 날 이 소정묘를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 주사를 시키게 된 것이 공자가 이제 이 소정묘는 그 정치를 문란시키고 해서 그 사람도 이렇게 주살까지 시키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또 공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깊이 파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란 공자의 그 제자죠. 그 제자들이 그 공자가 죽은 후에 스승한테 수업을 받고 그런 그 내용을 20편으로 정리한 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어는 공자가 책을 썼다기보다는 그 제자들이 정리한 책 이런 말이 더 맞다고 하겠습니다. 공자는 춘추 시대의 정치가고 또 사상가이고 교육자이죠. 그래서 주나라 또 문신이고 작가이고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공자의 출생은 그 사기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야합이생 들판 야자거든요. 들판에서 합판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들에서 합해서 태어났으니까 정식 혼인을 거치지 않고 불행한 출생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에서 딸만 9명을 낳고 두 번째 부인 맹피인데 여기서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가졌다.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는 아버지가 그 뭔가 좀 정상적인 아들을 하나 갖고 싶었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얻은 그 부인 무속인이었는데 17살 먹은 무속인에서 엄마 안징제, 얘는 안징제에서 공자는 태어났습니다. 동양사회에서 그 공자는 최초로 대학을 설립한 뭐 인물이라고 뭐 그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공자 밑에는 그 십철이라고 해서 10명의 그 대단한 그 제자 십철, 보통 우리가 십철이라고 하는데 공자의 십철 그 10명의 아주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지사주들은 뭐 민손, 염경, 여몽, 제여, 뭐 단목사. 그러니까 지금 자공, 뭐 자유, 염유,
자로 이런 그 제자들 이름은 논어에 쭉 해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70명 정도의 교수급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밑에 배우려는 학생이 3,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큰 대단하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대학이죠. 쉽게 해서 뭐 아카데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3년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3년 동안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3년 동안 배운 것들은 말하자면 3년 과정이 6예라 해서 6예라 해서 말하자면 배운 게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악,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운 게 사, 네 번째로 배운 게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서,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말하자면 얘는 우리가 그 다양한 법도, 예절, 법도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걸 배웠죠. 그리고 뭐 악이라고 하면 지금 음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활쏘기, 활쏘기. 그리고 어는 그 말타기예요. 말타기, 말타는 거. 말타기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선은 뭡니까? 글쓰기, 글쓰기, 글쓰기를 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수는 뭡니까? 셈, 지금 어떤 숫자, 셈하기, 이런 것들을 3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자가 가장 그 많이 강조하게 되는 그 예, 뭐 인, 이런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씩 짚어보면 공자가 추구하는 그 목표, 그것은 일종의 옛날로 돌아가자 어떤 복고의주의인데, 옛날 주나라 질서 그 말하자면 예를 회복해서 안정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질서 회복의 방안으로는 예가 지나치게 형성된 것이 예의 붕괴의 원인이라 보고, 그래서 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진실한 마음은 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이라는 것은 뭐냐? 진실함이요 인간다움이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인은 그 차등적인 사랑, 부모, 그다음에 우덜은 그 밖의 사람, 이런 것을 모두 통틀어서 사랑하는 인류애, 그리고 또 차별적인 사랑의 논어 2인편에 나옵니다. 유인자, 능호인, 능호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직 어진 사람만이 타인을 좋아할 수 있고 타인을 미워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내 기본 실천 덕목은 효제.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웃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내 두 가지 측면은 충과 서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은 마음을 다해서 충실한 거고, 성실한 거고,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은 내 마음과 같이 내 마음을 밀어서 타인을 배려하고 또 헤아릴 줄 아는 이런 것이 서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란 외면적으로 그 사회 규범, 사회에서 결정한 거, 예절, 지금 우리가 하면 예절, 그다음에 인사 잘하는 거. 그래서 특히 이 유교는 이 제사를
이거를 참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하여튼 제사 순서, 원칙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을 실현하는 질서고요. 인의 그 내용을 바탕이라면 그 여러 가지 내면적 도덕성을 실현하는 질서. 그다음에 이의 그 인과 얘는 서로 보완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나 자신의 욕망을 극복해서 얘를 그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논어의 안연편에 보면 극기 복례장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자에 대해서 또 얘기한 게 있는데요. 군자란 이상적인 인간성. 그래서 이것은 수양을 통해 예와 인을 겸비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공자의 정치 사상을 보면 덕치요. 그리고 숙이 아닌. 그래서 나부터 먼저 수양하고 남을 다스려야지. 나부터 못하면서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정자정야라. 그래서 정치란 바로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정명에서 이름을 바로 잡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배를 또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재와 적음보다는 분배, 불균등이 먼저 걱정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분배를 똑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 자기 주변의 이웃을 챙기는 그런 그 사회가 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논어에 보면 가장 중요한 첫 구절을 우리가 보고 크게 느낄 수 있는데요. 첫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모두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기 시습지 부력 여로라. 이 말은 배우고 또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그 학습이라는 것의 말이 우리가 공부한 학습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습의 의미를 보면 머리만 배우는 게 아니죠. 몸과 배운 것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것이 학습의 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어의 그 핵심 주제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인간에 대한 인간관계와 그 다음에 또 공자가 얘기하는 그 효죠. 효에 대해서 주로 보통 얘기하고 인간관계 그리고 또 효. 그 다음에 또 많이 강조하게 된 게 뭐냐면 대인관계죠. 대인관계. 이게 가장 그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관계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내가 보통 갖고 싶으면 먼저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8일 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구봉 군사신 신사군 여지야 공자 대활 군사신 일에 신사군이충. 임금이 신하를 예로서 대하게 되면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먼저 예로 대하게 되면 임금에게는 충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임금의 복종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글쎄 한자를 한번 써볼까요? 글씨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충자인데 한 가운데에 있는 마음.
그러니까 즉 성심성의를 그 다할 때 어떠한 진실된 그 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8일 사신 이해에 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공이 물었거든요. 전공이 물었습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또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이렇게 임금은 예로서 신하를 부리고 또 신하는 그 충무로서 임금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공자의 인간관계와 그 다음은 공자 그 효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얘기한 그 효는 인간관계의 시작의 끈은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본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애로서 다가가고 자식은 효로서 보답해야 한다고 그 이정편에 적혀 있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무백이 그 묻죠. 부모 맹무백이 효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까 근심한다. 자식이 아프지 않는 것이 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효가 달까요? 또 하나 위정 이번엔 6편이 아니고 7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시 또 묻습니다. 자왈. 그러니까 부모를 물질적인 봉양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냐? 그러니까 그러나 개나 말조차도 모두 먹여 살리는 것이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그 봉양한다고 그냥 마음에 어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픽 집어 던져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질적인 그런 거 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줄 때는 자기가 아끼는 것도 아까는 아주 깍듯이 물질적인 봉양이 아니라 깍듯하게 어떤 제일 중에 공경해야 돼. 공경하는 마음으로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 없이 그냥 뭐 주는데 얼굴 인상 찌푸려서 주게 되면 그것은 효가 아니죠. 그래서 또 이렇게 공자는 대답을 해줬고요. 그러면 또 한편 쭉 이어지는데요. 위정 8편에 보게 되면 또 자하가 그 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또 공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부모를 대하는 일은 참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효에 대해서 묻게 되니까 항상 어때요? 내 얼굴 모양도 부모한테 웃으면서 항상 웃으면서 줘야지 인상 쓰면서 주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결국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생란이라는 게 이제 얼굴 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자식이 항상 부모에게 부드러운 얼굴빛을 한다는 거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표정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엔 여기서 얘기하는 위정편에 얘기하는 6과 7 잘 맹무백이나 자유나 자하나 다 얘기한 물어본 거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어떻습니까? 효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가 원하는 효의 본질은 그때가 그때 그 순간
중요한 그 순간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그 효도 다르다. 그 사람의 처해져 있는 상황 그런 거를 모두 다 얘기하는 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는 그 어떤 그 뭐 그냥 돈만 하나 픽 집어 던져줘도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주는데도 얼굴 인상 써도 안 되고, 또 그 깊은 마음의 부모의 그 심적 심리를 깊은 마음을 다 잘 헤아려야 되고, 나 또한 항상 웃는 얼굴로 부모를 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효는 그렇게 쉬운 행동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은 그 논에 대해서 좀 끝으로 대인관계에 대해서 공자가 얘기한 대인관계에 대해서 또 조금 보겠습니다. 공자가 얘기한 그 대인관계는 항상 배려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 유령공의 끝구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나를 항상 바꿔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소부력, 물시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따뜻한 인간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따뜻한 인간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 향당 그 편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루는 그 공자가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는데 그 마국간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큰일 났다고 얘기를 공자가 퇴근해서 해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공자는 다른 말은 묻지 않고 사람이 다쳤냐라고 이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그 다른 그 말 마국간의 말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크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그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 이런 것을 가져야 한다고 공자의 논어편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논어하기 편에 보게 되면은 또 증자가 한 말에 대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 증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증자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다음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나 자신을 항상 반성한다고 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서 진심을 다한 게 못한 게 없는지, 아니면 내가 벗과 사귀면서 내가 신의를 지키지 못한 일이 내가 없는지, 그리고 배운 것을 내가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느낄 때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는 항상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항상 배려하고,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인끼리는 내가 뭔가 가지려면 또 내가 항상 무엇인가 배려를 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지만 공자에 대해서 좀 잠시 알아봤고요. 그리고 논어에 들어있는 내용 구절구절을 중요한 키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